안녕하세요. 옛날 야담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깊은 교훈이 담긴 한국 민담 한 편을 함께 나눌 텐데요. 듣고 나면 모두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혹시 엄청난 부자인데도 왜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곳간이 넘쳐 흐르도록 부유했지만 지독한 구두쇠로운 동네의 악명 높았던 박 영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아이들에게서 듣게 된 뜻밖의 한마디가 그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과연 이 영감님은 무언가를 깨닫게 될까요? 그리고 누가 그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비밀을 알려주게 될까요? 되지만도 못한 어리석은 시아버지 이야기를 통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옛날 어느 마을에 박 영감이라는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재물은 산더미 같았지만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얼마나 지독했냐면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를 갈 때 열린 잔치에도 손님들에게 멀건 보리밥과 고기 한 점 없는 맹물 같은 국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사철 바쁠 때 일꾼들을 불렀다가 품삯으로는 쭉정이와 모래가 잔뜩 섞인 쌀 한 마를 내주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내가 후하게 삭슬 쳐주었으니 다음에도 꼭 와서 도와주게나. 일꾼들은 뒤돌아서서 투덜거렸습니다. 저 지독한 영감탱이가 또 이런 걸 먹으라고 주다니. 마을 사람들이 박 영감을 좋아할 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박 영감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남에게 줘야 한단 말인가? 나를 구두쇠라고 욕하는 자들이 이상한 게지. 박 영감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렇게 인색함으로 마을 사람들의 원성을 사던 박 영감에게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날은 적당히 따스했고 박 영감은 장터에서 물건값을 몇 푼 더 깎았던 일을 생각하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똑똑해야 해. 그래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지. 어리석은 것들은 그저 퍼주기만 하니. 그런 생각을 하며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이 으레 그렇듯 뛰어노는 소리라니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수록 그 소리는 단순한 놀이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다투는 듯한 격앙된 외침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의라는 것을 모른다고 혀를 차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자 5~6명의 아이들이 흙바닥에 모여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무언가를 손에 꼭 쥔 채 다른 아이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 아이를 둘러싸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김서방네 돌쇠야. 너 혼자만 먹지 말고 우리도 좀 나눠줘. 맞아. 혼자 다 먹는 게 어디 있어. 우리 같이 발견했잖아. 돌쇠라고 불린 아이는 손에 쥔 것을 더욱 꼭 감싸며 외쳤습니다. 싫어. 이건 내가 먼저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거야. 그러자 다른 아이들 중 하나가 불쑥 소리쳤습니다. 너 꼭 저기 박 영감 같다. 지독한 구두쇠. 순간 박 영감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가? 박 영감? 구두쇠. 그는 숨을 죽이고 아이들의 대화를 더 자세히 엿들었습니다. 돌쇠라는 아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떽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너 지금 나보고 박 영감 같다고 했어? 야, 차라리 욕을 해, 욕을. 어떻게 사람을 박 영감한테 비교하냐? 뭐가 틀린 말이야? 너 하는 짓이 똑같은데. 좋은 거 혼자 다 차지하고 절대 안 나누잖아. 박 영감처럼 시끄러워. 다시 한 번만 더 그 영감 이름 들먹이면 가만 안 둬.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근처에 박 영감이 서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영감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아이들까지, 저 어린 것들까지 나를,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앞에서 마주쳐도 마주못해 인사하는 그들의 태도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질투일 뿐이다. 내 부하 능력을 시기하는 게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그들의 비난을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저 어린아이들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욕설처럼 가장 지독한 인색함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것을 직접 듣게 되자 그는 전에 없던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의 싸움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짧은 길이 천리길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박 영감 같다. 차라리 욕을 해. 어떻게 사람을 박 영감한테 비교하냐. 그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혀왔습니다. 힘없이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위용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루에 걸터앉을 힘조차 없는 듯 뱃돌 위에 푸썩 주저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아온 것인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저 철부지 아이들 눈에까지 내가 그런 흉측한 인간으로 보인단 말인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없는 질문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장이라도 호통을 치며 아이들을 쫓아냈을 테지만 오늘은 그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마당 구석의 잡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 쪽에서 조용히 일하던 그의 며느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축 처진 뒷모습을 보고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박 영감은 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위험 있는 척하려 애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인 일로 일이 기운이 없으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박 영감은 며느리가 언제 다가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참으로 복덩이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인색한 시아버지 탓에 변변한 세간살이 하나 없이 고된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단 한 번 불평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늘 웃는 얼굴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틈틈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박 영감은 며느리가 집안의 것을 몰래 빼돌려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여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착한 심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 영감은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차마 아이들에게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고뇌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버님, 안색이 정말 좋지 않으십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시면 제게 말씀해 보셔요. 혹여 제가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박 영감은 며느리의 진심 어린 걱정에 결국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땅을 내리치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단 말이냐? 내가 내 돈 아껴서 부자 된 것이 죄란 말이냐? 그런데 왜 온 마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냐?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차분하게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우습고 한심한 자들이다. 내가 베풀지 않는다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이나 하고 내가 힘들게 번 재산을 왜 그들과 나눠야 한단 말이냐. 자기들이 게으르고 무능해서 가난한 것을 왜 나를 탓하는 것이냐 말이다. 박 영감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이제는 저 길바닥에 코 흘리게들까지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방금 길에서 들었다. 아이들이 싸우면서 내 이름을 들먹이더구나. 박영감 같은 구두쇠를 하고 차라리 욕을 하라고 소리치면서 말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저 어린 것들에게까지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할 만큼 잘못 살아왔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 끝은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과 당혹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부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거의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말을 보거라. 내가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이냐? 왜 세상 모든 사람이 나만 미워하는 것이냐? 이유가 뭐냐? 며느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땅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왜 그를 싫어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설적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오늘 장터에 다녀오시는 길에 길가에 핀 이른모를 들꽃을 보셨는지요? 박영감은 며느리의 뜬금없는 질문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들꽃. 그게 지금 이 얘기와 무슨 상관이냐? 그 들꽃은 누가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피어날 길가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꽃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지만 그저 그 자리에 피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박영감은 여전히 며느리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 옆집 김 노파께서 허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저는 마침 끓여놓은 죽이 조금 있어 가져다 드렸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손수 기르신 호박 하나를 저희 집 문 앞에 두고 가셨더군요.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 결국 내가 또 집안 물건을 빼돌려 남에게 나눠줬다는 자랑을 하고 싶은 게냐? 박영감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비난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많다 한들 마음을 나눌 사람 하나 없다면 그 삶이 어찌 행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 사는 정이 아니겠는지요. 마을 사람들이 아버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버님의 재물이 탐나서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님께서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 한 조각 내어주신 적이 없기 때문은 아닐는지요. 며느리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꾸짖음보다도 박영감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한 마음 한 조각. 그는 평생 그런 것을 남에게 줘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돈, 재물, 복식. 그런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박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조롱, 마을 사람들의 냉대, 그리고 지금 며느리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이 그가 평생 외면해왔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색함이 단지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인간적인 관계마저 메마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박영감 혼자 남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돌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전에 없던 깊은 외로움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따뜻한 마음 나누는 정 내가 정말 잘못 살아온 것인가? 그의 중얼거림은 저녁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평생 돈밖에 모르고 살아온 구두쇠 박영감의 마음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이 앞으로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박영감은 여전히 대돌 위에 앉아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부엌으로 향하던 며느리가 다시 조용히 걸어와 그의 곁에 섰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고뇌를 읽은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고민에는 실로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박영감은 며느리의 말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기대감이 서리는 듯 했습니다. 정말이냐?
내게 무슨 좋은 수가 있다는 말이냐? 며느리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베푸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아버님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박 영감의 얼굴은 다시 굳어졌습니다.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고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또 남에게 거저주라는 말을 하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의 반응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재물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조금만 이웃에게 나누시면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으실 겁니다. 며느리는 진심으로 시아버지가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단언했지만 박 영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인색함과 새로운 고민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 너는 이제 그만 내 할 일을 보거라.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에 가볍게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강권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박 영감은 다시 홀로 남아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영감은 며느리의 조언을 듣고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보였지만 그늘진 얼굴은 쉬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아침 며느리는 마루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는 시아버지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깊은 수심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또 무슨 근심이 있으신 겁니까? 안색이 더욱 어두워 보이십니다. 박 영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를 향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그리고는 며느리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베풀라고 했던 그 방법 말이다. 기억하느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도우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말씀이시군요. 그래, 바로 그거다.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했다. 박 영감은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쓴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죽을 때 재산을 가져갈 수 없으니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조했단 말이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결단을 내렸다는 듯 가슴을 폈습니다. 그러나 이내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뀌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구두쇠라고 지독한 수전노라고 욕하는 것이냐? 전 재산을 다 준다고 했는데도 욕을 먹으니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말이냐? 이것이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너그럽다는 것이냐? 박 영감은 진심으로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하소연을 잠자코 듣고 있던 며느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제 말씀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박 영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내 전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말했는데 그게 내가 말한 너그러움이 아니란 말이냐? 아버님, 제가 소와 돼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겠어요? 박 영감은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는 개의치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와 돼지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돼지가 잔뜩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나보다 소를 더 좋아하는 걸까?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박 영감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그야 당연한 소리 아니냐? 소가 돼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지.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박 영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 돈보다 귀한 것은 없다. 고고한 양반들조차 돈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더냐. 결국 소가 돼지보다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자 며느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돼지는 살아있을 때 사람에게 무엇을 내어줍니까? 글쎄, 그저 밤낮으로 먹고 자기만 할 뿐 딱히 주는 것은 없지 않으냐. 대신 죽어서 맛있는 고기와 뼈를 남기지. 며느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소는 살아있을 때
사람에게 무엇을 내어줍니까? 그야 당연히. 박영감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려다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무언가 번쩍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는 죽어서 사람에게 고기와 가죽과 뼈를 남깁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신선한 우유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돼지보다 소를 더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며느리의 말을 들은 박영감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듯 탄식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 전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결국 죽어서야 고기를 내어주는 돼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 보여주는 작은 온정, 즉 소가 살아있을 때 내어주는 우유와 같은 것이었음을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왜 자신이 그토록 너그럽게 행동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감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며느리의 지혜로운 이야기가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너그러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곡간을 열어 어려운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아들의 혼인잔치 때와는 달리 푸짐한 음식을 차려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일꾼들에게는 제대로 된 품삯을 쳐주며 따뜻한 밥을 함께 먹었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며 그의 변화를 믿지 못했지만 박영감의 진심 어린 행동이 계속되자 그를 향한 시선도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더 이상 박영감을 지독한 구두쇠의 대명사로 여기며 놀림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길에서 마주치면 먼저 다가와 밝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박영감은 평생 따라다니던 인색한 구두쇠라는 오명을 벗고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의 따뜻한 일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늘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며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혜로운 며느리의 소박하지만 깊은 우화 덕분에 우리 구두쇠 박영감님은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온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유함이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나누고 좋은 가치를 베푸느냐에 있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정말 주는 것이 남는 것이네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돼지의 비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의미 있는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